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하루 10분 책 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백범일지 61쪽부터입니다. 나는 얼마를 가며 곰곰이 생각하였다. 기회는 썩 좋은 기회였다. 내가 원래 이 길을 떠난 것이 중국의 인사들과 교의를 맺자는 것이었는데 이제 서씨와 같은 명가와 인연을 맺은 것은 고소원, 본디부터 바라던 바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김영진에게 알릴 길이 없는 것이었다. 만일 김영진만 같이 있었던들 나는 이때에 서를 따라갔을 것이다. 나는 근 1년이나 집을 떠나 있어 부모님 안부도 모르고 또 서울 형편도 못 들었으니 이 길로 본국에 돌아가 근친도 하고 나라 일이 되어가는 양도 알아본 뒤에 금주로 형을 따라 갈 것을 말하고 결연하게 그와 서로 작별하였다. 나는 참빛장수의 행세로 이 집 저 집에서 김희연의 일을 물어가며 서와 작별한 지 5, 6일 만에 김희연의 근거지 삼도구에 다다랐다. 김희연은 당년 50여세에 심량에서 500근 되는 대포를 앉아서 두 손으로 들었다 놓았다 할 만큼 기운이 있는 사람이다. 보기에 용기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자신이 과하여 남의 의사를 용납하는 도량이 없는 것 같았다. 도리어 그의 동지인 초산에서 이방을 지냈다는 김규현이라는 사람이 의리도 있고 책략도 있어 보였다. 김희연은 자기가 창의의 수령이 되어서 초산, 강계, 위원, 벽동 등지의 포수와 강 건너 중국 땅에 사는 동포 중에 사냥총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서 약 300명가량 무장한 군사를 두고 있었다. 창의의 명의로는 국모가 외적의 손에 죽었으니 국민 전체의 욕이라 참을 수 없다는 것이요. 이 뜻으로 글 잘하는 김규현의 붓으로 경문을 지어서 사방에 산포하였다. 나와 김영진 두 사람도 참가하기로 하여 나는 초산 위원 등지에 숨어 다니며 포수를 모으는 일과 강계 성중에 들어가서 화약을 사오는 일을 맡았다. 거사할 시기는 을미년 동짓달 초생 압록강이 얼어붙을 때로 하였다. 군사를 얼음 위로 몰아서 강계성을 점령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위원에서 내가 맡은 일을 끝내고 채권지인 삼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을 건너다가 엷은 얼음을 밟아서 두 팔만 얼음 위에 남고 몸이 온통 강 속으로 빠져버렸다. 나는 솟아오를 길이 없어서 목청껏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를 뿐이었다. 내 소리를 들은 동민들이 나와서 나를 얼음구멍에서 꺼내어 인가로 데리고 갔을 때에 내 의복은 벌써 딱딱한 얼음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강계성을 습격할 날이 왔다. 우선 고산리를 쳐 거기 있는 무기를 빼앗아서 무기 없는 군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첫 실책이었다. 나는 고산리를 먼저 치지 말고 곧장 강계성을 엄습하자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고산리를 쳤다는 소문이 들어가면 강계성의 수비가 더욱 엄중할 것이니 고산리에서 약간의 무기를 더 얻는 것보다는
출기불의 일이 뜻밖의 일어남으로 관계를 덮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김규현, 백진사 등 참모도 내 의견에 찬성하였으나 김의원은 종시 제 고집을 세우고 듣지 아니하였다. 고산전에서 무기를 빼앗은 우리 군사는 이튿날 강계로 진군하여 야반의 동로강 빙판으로 전군을 몰아 선두가 인풍루에서 10리쯤 되는 곳에 다다랐을 때에 강남 쪽 송림 속에서 화승불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보였다. 그때에는 모두 화승총이었으므로 군사는 불붙은 화승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송림 속으로부터 강계대 장교 몇 명이 나와 김의원을 찾아보고 첫말로 묻는 말이 이번에 오는 군사 중에 청병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하여 이번에는 청병은 아니 왔다. 그러나 우리가 강계를 점령하였다고 기별하는 대로 오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정직한 말일는지 모르거니와 전략적인 대답은 아니었다. 여기 대하여서도 작전 계획에 김의원은 실수가 있었다. 애초에 나는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청국 장교로 차리고 선두에 설 것을 주장하였으나 김의원은 우리 군무의 원수를 갚으려는 이 싸움에 청병의 위력을 가장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 강계성 점령은 당당하게 흰옷을 입은 우리가 할 것이요 또 강계대의 장교도 이미 내용할 약속이 있으니 염려 없다고 고집하였다. 나는 이에 대하여 강계대의 장교라는 것이 애국심으로 움직이기보다도 세력에 쏠릴 것이라 하여 청국 장교로 가장하는 것이 전략상 극히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김의원은 끝까지 듣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랬던 차에 이제 강계대 장교가 머리를 흔들고 돌아가는 것을 보니 나는 벌써 대세가 틀렸다고 생각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장교들이 그들의 진지로 돌아갈 때쯤 하여 화승불들이 일제히 움직이더니 탕탕 하고 포성이 진동하고 탄알이 빗발같이 이리로 날아왔다. 잔뜩 믿고 마음을 놓고 있었던 이 편의 천여 명 군마는 얼음판 위에서 대혼란을 일으켜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달아나기를 시작하고 벌써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자,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우는 자가 여기저기 있었다. 나는 일이 다 틀렸음을 알고 또 김의원으로 보면 이번에 여기서 패하고는 다시 회복 못할 것으로 보고 김영진과 함께 슬며시 떨어져서 몸을 피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들이 달아가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도리어 강계성에 가까운 쪽으로 피하였다. 인풍루 바로 밑인 동네로 갔더니 어느 집에도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그 중에 큼직한 집으로 갔다. 밖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안에 들어가도 사람은 없는데 빈집에 큰 재상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갖은 음식이 벌어져 있고 상 밑에는 술병이 있었다. 우리는 우선 술과 안주를 한바탕 배불리 먹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아버지 대상제를 지내다가 총소리에 놀라서 식구들과 손님들이 모두 산으로 피난하였던 것이라 한다. 우리는 이튿날 강계를 떠나 되너미 고개를 넘어 수일 만에 신천으로 돌아왔다. 청계동으로 가는 길에 나는 호열자, 콜레라로 하여서 고선생의 맏아들 원명의 부처가 구몰하였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나는 집에도 가기 전에 먼저 고선생 댁을 찾았더니 선생은 도리어 태연 자약하셨다. 나는 어색하여 말문이 막혔다. 내가 부모님 계신 집으로 가려고 하직을 할 때에 고선생은 뜻모를 말씀을 하셨다. 곧 성례를 하게 하자 하시는 것이었다. 집에 와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잡고 비로소 내가 없는 동안에 고선생의 손녀, 즉 원명의 딸과 나와 약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은 번을 갈아서 약혼이 되던 경로를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하루는 고선생이 집에 찾아오셔서 아버지를 보시고 요새는 아들도 없고 고적할 터이니 선생을 사랑해 오셔서 담하나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서 고선생 댁 사랑회를 가셨더니 고선생은 아버지께 내가 어려서 잘하던 일을 물으셨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려서 공부를 열심으로 하던 일, 해주에 과거를 보러 갔다가 비관하고 돌아오던 일, 상서를 보고는 제 상이 좋지 못하였다고 낙심하던 일, 상이 좋지 못하니 마음이나 좋은 사람이 된다고 동학에 들어가 돌을 닦던 일, 이웃 동네에 사는 강씨와 이씨들은 조상의 뼈를 파는 죽은 양반이지만은 저는 마음을 닫고 몸으로 행하여 산 양반이 되겠다던 일 등을 말씀하셨다. 또한 어머니 말씀은 내가 어렸을 때 강령에서 살 적에 칼을 가지고 그 집 식구를 모두 찔러 죽인다고 신풍 이생원 집에 갔다가 칼을 빼앗기고 매만 맞고 돌아왔다는 것, 돈 20냥을 허리에 두르고 떡을 사 먹으러 갔다가 아버지께 되게 매를 맞은 것, 푸른 물감을 온통 꺼내다가 개천에 풀어놓은 것을 보고 어머니가 단단히 때려주셨다는 것 같은 것 등이었다. 이랬더니 하루는 고선생이 아버지께 나와 고선생의 장손녀와 혼인하면 어떠냐고 말을 내시고 아버지께서는 문벌로 보나 덕행으로 보나 또 내 외모로 보나 어찌 감히 선생의 가문을 욕되게 하랴 하여 사양하셨다. 그런즉 고선생은 아버지를 보시고 내가 못생긴 것을 한탄 말라고, 창수는 범의 상이니 장차 범의 냄새를 피우고 범의 소리를 내어서 천하를 놀라게 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리하여서 내 약혼이 된 것이었다. 네, 오늘 하루 10분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